애거서 당신은 언제나 그렇듯이 훈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과 그의 평소의 미소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내 상사 잭은 나에게 몇 가지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문서를 훑어보고 잭이 사무실을 떠나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애거서입니다. 저는 식품 공장과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수 장비를 맞춤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맡은 일은 우리 회사의 자회사들과 협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실제 고객과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할 필요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잭과 함께 여러 자회사 공장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장비 부품의 예산과 마감일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잭이 유망한 엘리트 직원이라는 보도는 다른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성과가 눈에 띄고 동료와 선배 모두 그를 믿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나는 영업사원으로서 전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거야. 내 자신이 안타까워서 볼을 가볍게 두드리고 일상이 된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내 삶에 소소한 행복이 있었다. 나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것들 법정은 마음씨 좋은 남편과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학교 에이지 아들이었습니다. 가끔 집에 늦게 오곤 했지만 걱정해주는 남편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이것을 보면 아들도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접시를 가족들에 둘러싸여 식탁에서 아들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족 덕분에 매일 집안일과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느 주말에는 남편과 남편이 함께 일했습니다. 며칠의 휴가를 낼 수 있어서 우리는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점심을 배달해 드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뵙던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것 같았고 아버지는 지금은 명랑해졌지만 은퇴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몹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에 전념하는 동안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실을 잊으려는 듯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일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걱정됐지만 일이 바빠 자주 방문할 수 없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들도 돌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매가 걱정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쁨을 느끼셨고 어느 날 웃으며 생활을 시작하셨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아 맞다. 다음 주부터 나 너희라는 회사 공장에서 일할 거야. 아가사 우리 아버지는 우리 회사 공장에서 일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 나는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걱정을 했지만 아버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셨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체력을 얻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리고 최근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에 솔직히 동의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에 나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잭과 함께 자회사 공장에서 평소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평소의 미소로 나에게 그날의 서류를 건네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느냐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문서를 손에 쥐고 키보드로 문서 작업을 시작하던 중 갑자기 근처에서 들려오는 메일 목소리에 급히 문서를 숨겨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앤더슨 사장이 놀란 영업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직원들은 다른 임원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영업팀의 에이스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앤더슨 사장은 잭이 낮은 예산과 더 빠른 마감일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잭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
기술에 대한 앤더슨 사장의 질문에 잭이 공장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조정 나는 가슴에 조이는 통증을 느꼈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슴을 누르며 잭과 앤더슨 사장은 자리를 뜨고 그들의 감소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평소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앤더슨 사장의 칭찬과 기대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우리는 해당 작업을 담당하는 하위 공장으로 갔습니다. 유쾌한 잭을 따라 복잡한 부품을 생산하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곳은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하신 공장이었다. 나는 식은 땀을 흘렸지만 평소대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잭이 유쾌하게 공장장 조어지를 불러 미소를 지으며 지시서를 건네주었을 때 나는 참아볼 수가 없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것이 판매의 에이스 잭이 어려운 예산을 세울 때마다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공장에서 장비 부품의 생산과 조립을 지시하는 마감 기한. 조지와 그의 팀이 그 힘든 상황에 마지못해 미소를 지어도 잭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지만 우리가 보석금을 낸 후에는 이 정도의 일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공장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잭이 위협할 때마다 중단됩니다. 이것은 잭이 우리 모회사가 재정적으로 부활시켜 조어지로 이어지는 자회사 공장을 위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지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려고 할 때마다 그의 팀은 저항 없이 따라가는데 직원이 갑자기 일어나 그를 변호했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자회사라고 해서 좀 무리는 아니지 않나. 예산과 마감일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직원이 잭과 마주했고 그 직원은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평소 순종적이었던 조어지조차 어리둥절하게 서서 처음으로 잭을 반대하고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잭의 평소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짜증난 표정으로 바뀌더니 그는 혀를 차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왜 이 늙은이는 너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싹을 틔우고 기차역 화장실 청소만 해야 하는 걸까? 잭은 경멸하듯이 조지에게 다음엔 돌아올 거라고 경고하며 내뱉었다. 날 깜짝 놀라서 걸어가다가 잭을 따라가려던 중 아버지의 강렬한 눈빛에 겁에 질린 채 사무실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없이 재빨리 잭을 쫓아갔다. 심술궂은 잭의 추가 작업으로 컴퓨터 앞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지를 옹호하는 아버지와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계속 긁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생각나고 깊은 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엇갈린 감정에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손을 흔들었다. 또 심호흡을 하고 입술을 깨물며 왠지 모르게 다시 문서를 바라보았다.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지더니 다음 날 하루의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전날과 같은 지시서를 가지고 다시 잭과 함께 공장에 갔습니다. 조지는 잭의 부름을 받았을 때 식은 땀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전날 아버지의 반항으로 다소 대담해진 것처럼 보였고 잭과 한숨을 쉬며 논의해 달라는 드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으킨 문제에 짜증이 나서 조지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지만 조지는 머뭇거리며 아버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잭은 그 노인이 오늘 늦었거나 겁이 나서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불쾌하게 웃었습니다. 잭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그의 말에 반응했지만 더 이상 저항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잭은 완전히 낙담한 조지를 외면하면서 지시에 대한 승인 서명을 요구하면서 조지에게 따르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장의 입구 문이 열렸고 아버지는 아버지 잭이 짜증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순간 아버지 뒤에서 맨인 블랙 슈트 무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은 슈트를 입은 이들이 우리 회사 임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바로 옆에는 앤더슨 회장님이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간부들은 잭을 노려보며 속으로 에이스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앤더슨 회장님은 잭을 지켜보며 이 순간까지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해 보였던 앤더슨 사장은 제게 지나치게 뛰어난 성과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느꼈고 의심을 품었지만 잭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잭이 자신의 영업 전술을 얼마나 잘 모호하게 하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이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는 말을 듣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앤더슨 대통령은 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지시와 보고서의 변조에 대해 사무실로 돌아가서 자세히 논의할까요? 앤더슨 대통령은 그의 말을 듣고 잭 임원들의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가려던 참에 갑자기 앤더슨 회장이 나를 불러서 떨게 만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잭이 제출한 문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쓴 것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속삭였느냐고 속삭였다. 그는 전날 내가 지시사항과 변조된 보고서를 수집하여 불일치가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영업관리자 앨릭스의 책상에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앨릭스는 아침 일찍 이를 알아차린 것 같았고 앤더슨 사장은 방심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알렸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던 문서를 누가 놓았는지 어리둥절해 하던 중 앤더슨 사장이 친절하게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잭과 함께 일했으니 한계에까지 밀리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이다. 빨리 깨닫지 못해 미안하다. 그의 말에 앤더슨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울자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잭의 업적이 전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조어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협하여 잭은 해고되었습니다. 나는 앤더슨 사장과 앨릭스가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해준 덕분에 같은 운명에 대비했습니다. 잭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던 프로젝트 중 일부를 인수하고 조어지와 협상하면서 공정한 예산과 마감일을 점차적으로 설정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성과가 꾸준히 향상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일하고 계시는 공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조지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어느 날 내 자존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나는 떠나려던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났습니다. 나는 앤더슨 사장과 아버지가 전화로 서로를 불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름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퇴근 후 술집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아버지의 미소에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그날 저녁에 직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술집에 갔다. 나는 그와 앤더슨 회장님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종적으로 자리에 앉아드나 거기에 있는 앤더슨 회장님은 보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놀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앤더슨 회장님은 만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는 집에 혼자 계시면서 깊은 공허함을 느끼셨고 어느 날 근처의 이 술집에 자주 드시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마블즈나 팽이 같은 옛날 게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룹은 내 아버지의 관심을 알아채고 그를 함께 초대했습니다. 이 그룹은 현대 어린이들에게 전통 게임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다음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자에게 요요를 가르쳤던 방법을 회상했습니다. 그룹을 이끄는 앤더슨 회장과의 이야기는 다음 봉사활동에 아버지를 초대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얻었고 이는 점차 그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으며 바에서 앤더슨 회장과의 우정은 아버지의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앤더슨 사장은 술에 취한 채 회사 영업부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의심을 무심코 언급했지만 앤더슨 사장에게 삶의 목적을 준 것에 대해 보답하려는 증거가 부족하여 좌절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며 자신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앤더슨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도우려는 마음에 감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연결고리. 아버지는 자기 딸이 그런 쉐이디 거래 감정에 연루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놀라고 엄숙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선 아래 눈을 내리깔고 웃으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로 태어났을 때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남을 함부로 대할 리가 없다는 걸 알아?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회장님은 친절하게 손수건을 건네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나 자신을 잘 돌보라고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회사 공장에서 계속 일하시며 즐겁게 일하시며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요요의 달인이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나이에 인생을 그토록 즐기시는 아버지에게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는 한숨을 쉬었다. 공장장 조지에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요청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출산 후 한 달이 지나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는 없군요. 보스턴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조는 퇴근하자마자 나를 보더니 내 눈앞에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고 불쑥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체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이름은 에멀리이고 저는 31세입니다. 지난달에 출산한 주부 세 식구의 새로운 삶에 들뜬 마음으로 귀가하는 존의 노골적인 무감각한 발언에 반갑게 맞아준 나는 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지 할 말을 잃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처음 보고 싶어 제이앤과 저는 직장에서 만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뉴욕 시내에 있는 한 회사의 격리부에서 일했고 조는 저의 로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집에 정착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은 출산 예정일 직전에 그곳으로 돌아갔고 딸 미셸을 낳은 지 한 달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는 그의 일로 인해 보스턴에 있는 나와 우리 아기를 방문할 시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처음 만나는 건데 진지하게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농담인 줄 알고 에드에게 가볍게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 제이에는 진지한 사람이었어. 어서 20파운드 정도 쪘어요. 네, 하지만 임신책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임신 중에 20파운드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저는 출산을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위해 몸을 준비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세요. 그것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아니요, 아니, 당신의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내가 상상했던 따뜻한 환영 대신 극단적입니다. 자는 우리 아기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거친 말을 남기고 실망한 채 침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기저귀를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 밤에 숙면을 취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그날 밤 미셸과 나는 두 번째 침실에서 잤지만 그날 저녁 자네 행동은 다음 날부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과 육아 시간에 배운 고구마 먹는 모습을 집요하게 보고 수유에 좋다는 얄궂은 농담을 하기도 한다. 감자가 감자를 먹는 것은 식인이야. 뚱뚱한 사람이 먹는 모습. 돼지가 곡식을 먹는 모습이 역겨워. 그렇지, 나 감자는 곧 곡물로 재분류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는 우리의 친밀한 삶에 대해 당신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임신 중에 금욕하고 있었다는 식의 무감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나에게 자질구레한 일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것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회계 배경을 가진 누군가가 기대하는 것처럼 무급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친밀한 삶에 대해 마치 사업상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돈이고 우리의 친밀한 삶이 될 우리의 경우에는 낮은 가치의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가정관리 정책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여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모욕하다 그는 더 이상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집안일이나 육아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나는 미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는 자네 말을 바오키 걔보다 더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맞다고 해 난 솔직하고 사업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귀엽지도 않은 모유 수유하는 걸 보면 귀엽지도 않은 걸 낳으려고 뚱뚱해진 것 같은데 이제는 가슴이 수유로 인해 처진 거 정말 끔찍해. 처진 가슴을 보니 상복부와 하복부가 약벌레처럼 보이네. 약벌레처럼 보이네. 그래 나한테는 너도 약벌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진심으로. 난 그걸 감당할 수 없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종끼리 레슬링 시합을 할 것 같다고. 그 말이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나와 아기를 우리 집 뒤쪽으로 끌고 갔다.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항의했지만 더 저항하기도 전에 그는 우리를 밀었다. 뒷방으로 문을 닫고 나한테 그냥 내 둥지에 있어 알약벌레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가 그가 욕실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용서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그는 나에게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기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귀여워서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건 정의로운 분노가 담긴 변명일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그 어두운 방에서 아기와 함께 젖을 먹이고 잤다.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화장실 가는 길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의 옷이나 버려져 있던 컵들이 나를 화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갇혀있던 방의 문에 테이프로 붙인 판지 표시를 보았을 때였다. 잠자기 위해 알약벌레 방을 읽었지만 취한 상태에서 쓴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JNK 손글씨였습니다. 나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개혁이었습니다. 나는 알약 버그방 표지판을 위에 놓았습니다. 내 새 침실의 문은 내가 낙담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있었고 벽에는 비욘세 포스트 포어를 걸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스타일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가 그녀처럼 되고자 열망하는 데 필요한 동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알약벌레 방에서 장기 체중 감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앉고 싶을 때마다 발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스쿼트를 했습니다. 또는 모유 수유 후 이를 닫고 크런치를 하는 경우 지방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산후 몸이 살이 빠지기 쉽다고 조산사가 말했는데 아기가 조금 크면서 살이 빨리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복근 운동할 때 뱃속에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들어올리기 할 때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면 시소처럼 즐겼어요. 계속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하면서 아이도 돌보면서 금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임신 체형 운동하느라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임신 후 운동복을 계속 입었어요. 단지 허리밴드에 고무줄만 교체했을 뿐이죠. 저를 약쟁이라고 부르는 존 앞에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화장도 당연히 했어요. 매일 무료. 자연스럽게 나한테 전화하던 존은 내가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결국 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당신과 라이벌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존이 일하는 곳 주변에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존을 뚱뚱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점심을 싸는 대신 매일 점심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녁마다 나는 오후 9시쯤 집에 오는 존에게 계속 봉사했습니다. 피자와 프라이드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당연히 아이들과 저녁 6시까지 식사를 꼭 했답니다. 저는 제 식단을 야채 70%, 단백질 30%로 구성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각 유형의 음식을 번갈아가며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흰빵에서 갈색빵으로 전환하여 계란 양상추 토마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흰빵에 땅콩버터를 곁들인 배고픈 고통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을 때마다 10분만 무시하면 사라질 텐데 거울을 본 뒤 비욘세 포스터를 보며 그 배고픔을 동기로 삼아 나를 도왔다.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떤 형태의 책임 없이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X라고 불리는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매일 밤 샤워하기 전에 배 사진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에멀리의 집에서의 운동과 내가 이룬 운동 4년이 지나서 내 딸이 유치원에 입학했고 그때쯤 우리 딸은 자라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자네 눈에는 더 귀엽게 변했고 자는 그녀에게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나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너무 늦어서 용서할 수 없었고 약벌레라는 별명도 붙어서 딸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동네 피트니스 클럽에서 리셉션에서 일하고 청소만 하고 있었는데 피트니스와 뷰티에 대한 의식이 높은 고객들과 함께 있으면서 미의식도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다들 에밀리가 너무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도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바로 미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에 제이앤이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말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니 아일랜드에서 존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제이의 부모님은 디저트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랜드마크 근처 가이드북에 소개된 인기 관광지 근처에서 존의 부모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손녀를 데려오라고 해서 카페는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카페를 방문하기로 결정한 화요일 오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자네 부모님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파트타임 직원을 남겨두고 우리가 뒤쪽 정원에서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이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후에 우리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림질을 하면 윤기나는 웨이브가 드러났어요. 맨 얼굴일 때 거의 없던 눈썹을 그렸고 운동복 대신 연 분홍빛 여름 드레스 사사이즈를 입었어요. 제이앤이 다시는 저를 약벌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했어. 제이앤이 이미 카페에 있다고 문자를 줬어. 늦었어 아략. 벌레가 왜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는지 카페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 스냅내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도록 뭔가를 했어. 그렇게 핸드백에 넣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어 심호흡을 하고 가슴을 내밀고 문을 열자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존의 엄마가 놀라서 외쳤다. 환영합니다. 아오. 이런 에밀리 나도 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셸도 보고 싶었어. 안녕 제인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안아줬어. 이쪽으로 와서 정원에서 얘기하자. 존은 이미 와 있고 미셸 넌 정말 사랑스럽다.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손녀를 보는 것이 더 신나서 뒤쪽 정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쟁반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존의 뒷모습을 보았고 그는 내 발소리가 돌아서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늦게 말했잖아. 그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약을 기다릴 거라고 기대했는지 나는 인간의 눈이 얼마나 크게 떠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놀랍게도 콧구멍이 어떻게 벌어지고 입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건 물론 충격으로 가능한 모든 얼굴 구멍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 후 그는 조용했습니다. 안녕 존 저는 고의적으로 냉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우리 미셸은 아주 잘생긴 여자이고 그녀는 당신과 꼭 닮았습니다. 제 시어머니 에밀리가 인기 있는 디저트 5인분을 우리 테이블에 가져오면서 말했어요. 우리 당신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아요. 존 제가 침묵을 잘 깨뜨렸어요. 존이 말을 더듬더니 그의 아버지가 도착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 기뻐요. 미셸이 미셸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를 구구거리며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존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론 그녀는 사랑스럽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녀의 친부모님 그래서 대화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응수했습니다. 당신과 약벌레는 그렇습니다. 제이앤이 얼어붙었고 그의 부모님이 미셸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제 시어머니가 설명을 요청했다고 했죠. 제가 출산한 이후로 존이 저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더 나빠 보이지도 않아. 난 그냥 약벌레 같아. 잠깐만 살이 빨리 빠졌다면 내가 살이 빠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나를 밀쳤어. 그 뒷방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변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략벌레라고 불렀습니다. 핸드백을 탁 위에 올려놓고 시댁 식구들이 멍하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표시만으로도 내가 견뎌온 대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휴대폰 스크린샷을 꺼냈다. 제이앤이 내가 카페에 도착하기 직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문자 메시지에서 나를 아략벌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엄청난 양의 증거로 인해 내 시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의 아버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고 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증거를 모으더니 뒤에서 웃음이 터졌다. 와, 진짜 근처 테이블에 여고생 둘이 낄낄거리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 같은 남자들은 항상 미녀들한테 소리 지르는데 그냥 웃기다 거울 보면 소름 끼친다. 뚱뚱한 남자가 남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코멘트가 우리 테이블에서 분명히 들려서 약벌레에 대해 말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은 살이 찌고 보기 흉해졌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당신은 더 악취 벌레처럼 보입니다. 자네 부모님에게 병원에서 출산 직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태어난 직후의 미셸이고 저는 자네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포토 미셸은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가족으로 태어나서 너무 기뻤지만 출산하고 집에 돌아온 후 존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내 몸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핸드백 방금 당신에게서 받은 치료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존, 이제 우리 관계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제 변호사 명함이요. 곧 그 사람에게서 듣게 될 테니 준비하세요. 잠깐만요. 당신은 그냥 알약벌레가 나를 잡아먹는 것뿐이야. 미셸과 너 자신에게 어떻게 먹일 계획이야. 자네의 예측 가능한 반박은 내가 이미 준비한 것이었지. 10,000명 돌파 피트니스 클럽 매니저 마이클이 이걸 보고 저를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하더군요. 화면에는 집에서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대단하다라는 댓글이 가득했어요. 영감이 되네요. 에밀리 너무 아름다워요. 나 존경할 만큼. 갑자기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존, 넌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출산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살이 찌는 건 진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엄마는 잠도 못 자고 보살핌 그들의 아기와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를 약벌레라고 부르는 당신이 어떻게 에밀리에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바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스러운 미셸을 가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셸의 생일을 아무것도 없이 축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아들 시아버지가 덧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미혼모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아름답다고 해요. 미셸은 항상 나에게 아름답다고 대답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린재를 배려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내 말은 존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살을 빼려고 노력했다고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저랑 같이 있는데 다이어트도 못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계속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동시에 제 전 여친 팔로워가 이제 20,000명을 넘었어요. 실제로도요. 나는 지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 중입니다. 주부의 행복 잡기 가이드. 전 세계 주부들이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이 하는 욕실과 욕실 모두에서 가장 가깝고 거실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서 누구의 얼굴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님방을 자신의 공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얼굴도 안 봐도 된다고 한 건 나를 두고 한 말이지. 임신 중이라 거친 말은 삼가고 감정만 삼키더니 남편이 그러더라. 이 집에서 나가주라. 우리 아들 아내를 괴롭히는구나.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약탈하면 넌 최악이야. 마리아를 괴롭힌 기억도 없고 일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거머리를 한 기억은 없어. 인내심을 잃었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집이고 내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그럴 거야. 우리와 함께 살면 당신이 떠날 수 있도록 모기지 $700를 지불할 것입니다. 모기지가 실제로 $2,700이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데리고 집을 떠나기로 순종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태로운 집에 친구를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안타까웠지만 마리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욕하고 도착했을 때 마치 악마가 직접 도착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이엔 마리아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질 만큼 순진해서 놀랐어요. 나도 이제 어리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변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저 집처럼 변덕스러운 건 단점이에요. 아무것도 끝내지 않고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 악마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가 당신에게 적합합니다. 둘 다 그냥 저주에 빠지면 됩니다. 내 이름은 도로시입니다. 58세에 일하는 주부입니다. 나는 6살 된 남편 존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쯤 후배로 당시 나는 28세, 존은 22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첫 해의 존은 나에게 정말 눈부신 존재였다. 버릇없지만 놀라울 정도로 신사적이고 성숙한 그의 행동에 나도 그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이앤도 같은 감정을 느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했고 미래의 가족과 은퇴에 대해 생각하면서 존이 항상 말했던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결혼 초부터 집을 짓는 게 어릴 때 짓는 게 낫죠. 물론 담보대출을 고려하면 젊을수록 좋지만 1순위 직원이라 존 씨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이름은 남자로서 잔즈 프라이가 자기 이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잔이 1년 동안 꾸준히 일하고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존의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는 결혼 후 재정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존의 이름으로 공동계좌를 만들어 두 사람 모두 일정 금액을 예금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공유 재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부부는 집을 짓고도 식비와 공과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부부가 신혼부부처럼 즐거웠던 룰도 정해놓고 월부금 상환을 분할하기로 했고 결혼 1년 만에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을 하게 됐다. 신중하게 계획된 레이아웃을 갖춘 새 집인 드림홈은 집을 지은 지 1년 만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우리는 큰 아들 데이비드와 3년 후 둘째 아들 제임즈를 축복받았으며 결혼 후 30년이 지난 지금 데이비드와 저는 최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제임스와 함께 집을 나갔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이 집에서 함께 느린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제이에는 아마도 주위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한데 둘만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다른 이유도 있었나 보다. 존은 나에게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겹다. 내가 말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던 그 사람. 늙어가는 건 우리 둘 다 삶의 일부라는 걸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예전에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빨리 늙어가는 게 짜증나서 빨리 다른 방으로 물러나려고 했어. 그 사람이 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개를 키우자고 제안하게 됐어요. 저는 동물을 사랑해서 존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동안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일해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이앤이 이 집을 지을 때 끝까지 개를 돌볼 책임을 진정으로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존은 우리가 이 집을 영원히 새 것처럼 빛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처음에는 매일 청소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 구입한 다양한 도구와 집 유지관리를 위해 구입한 다양한 도구는 우리 첫째 아들 데이비드가 존이 태어났을 때와 비슷하게 곧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내가 목욕을 책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육아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목욕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존이 데이비드를 목욕시키는 것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첫 주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자러 간다. 존은 다시는 데이비드, 우리 둘째 아들 제임스와 목욕시키지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처리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존은 여전히 자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느냐고 비난한다. 촉촉한 보습제가 더 필요하고 주말에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보살펴주고 낮잠 자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제가 집안 청소와 육아를 맡아왔습니다. 마치 여자의 일인 것처럼 혼자서 그러나 자는 10여 년 전에 우리 공동 계좌에 대한 기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예금을 하지 않았을 때 월 생활비나 주택담보대출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연이은 결혼식 때문에 망했어요. 이번 달 딱 한 달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었는데
다음 달에도 보증금이 없고 그 다음 달에도 모기지 상환을 연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내 돈으로 갚았어요. 돈조는 청소 보육이나 재정적 책임조차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걔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걔를 키울 수 있다면 여전히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화목하다 환영하기로 했어요. 6개월 된 암컷 이후 존이 펫샵에서 첫눈에 반했어요. 나이와 강아지의 수명을 고려해서 강아지 입양을 망설였어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개가 죽기 전에 그 개는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들들이 그 개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걱정이 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코코라는 이름의 2인 가족의 스마일이 있었는데 코코가 노는 모습을 쉬지 않고 지켜보고 너무 작고 사랑스러워서 한없이 매력적인 제이에는 밥도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게 행복해 보였고 이번에는 일하면서 제대로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 방문 뒤에서 코코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7시였어요. 그런데 평소엔 집에 돌아오던 존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코코 대신 밥을 먹였는데 그날부터 그런 일이 잦아들었다. 존에게 요즘 늦게 집에 오셨다고 무심코 언급한 코코는 외로워 보였다고 대답했다. 직장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서 한동안 코코를 돌봐줄 수 있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적어도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정도는 그녀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는데 존 같은 선배 직원이 신입사원을 직접 교육할지는 의문이었는데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얼마 전 식사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고 이러한 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저녁 식사에 다시 초대해 주세요. 그의 훈련은 외적인 일로 이 문자를 보면 그녀는 아주 어린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존이 코코를 돌보지 않게 된 이후로 한숨을 쉬며 내 애완동물 코코를 꼭 안아줬어요. 애완동물이 나에게 완전히 애착을 가지게 됐어요. 제이 휴일에 이런 일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는 때때로 코코와 공놀이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코가 내 무릎에 올라가서 잔이 화를 내며 지난 몇 달 동안 누가 당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를 돌봤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나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존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이엔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마마보이인 데이비드는 내가 없을 때마다 항상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며 부르짖는 모습, 어쩌면 불안해서인지 온화하고 과분한 성격으로 인해 미래가 걱정되는 데이비드는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됐다. 내 전화벨이 울렸다. 마리아 데이비드 아내의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도로시 사실 저 임신했어요. 잠시만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손자를 갖는다는 생각은 기뻤고 게다가 데이비드는 장거리 트럭 운전 일 때문에 집에 자주 없을 때도 있어서 우리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데이비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얘기해야 했는데 희미하게 혀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머리어는 알았어 곧 방문할 거라고 흔쾌히 동의했고 주말에 데이비드와 머리어가 우리 집을 함께 방문했다는 오해로 일축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씬하고 날씬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배가 작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소름 끼치게 봅니다. 데이비드가 그런 말투는 좋지 않다고 훈계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냉담하다고 했습니다. 머리어와 데이비드가 결혼할 때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녀가 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기분이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화나게 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제이에는 거실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기분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젊고 스타일리시한 마리아가 마리아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늘 귀엽고 스타일리시한 내 옛날 아내에 비하면 진짜 보석 같은 대답. 마리아는 웃으면서 말했어. 아 그만해. 존 도로시가 어렸을 때 더 잘생겼을 텐데. 데이비드는 보더라 불안하고 땀에 젖어 마리아 옆에 앉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숨뿐이었다. 데이비드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마도 마리아와 확고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그의 현재 직업은 마리아가 보수가 좋은 직업을 원했던 연락처 중 한 명을 통해 데이비드를 재촉하여 얻은 것이었다.
결혼 후 직업을 바꾸려면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집에 많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동안 마리아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마리아에 대해 좋은 인상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을 준 만큼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계속 머물 수 있다며 마리아가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마리아를 우리 집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트럭에 탑승한 것을 후회하는 표정으로 장거리 근무를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그녀의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객실을 점유했습니다. 욕실과 욕실이 가깝고 거실을 지나면 누구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볼 필요가 없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면서 말을 삼켰습니다. 나에게 지시했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나는 거친 말을 자제했지만 마리아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밤늦게 나갔고 데이비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차쯤에 집으로 돌아왔고 내가 마리아에게 걱정을 표현할 때마다 나를 그녀의 보살핌으로 믿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고 나를 해고해도 될까요? 하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집안일을 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빨래부터 식사 준비, 심지어 방 청소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녀가 차지한 방 조는 임신했으니까 언젠가는 쉬어야 한다고 계속 애지중지한다. 마리아가 나 병원에 갈 거라고 했어. 2주 정도 입원할 거라 돈이 꽤 필요해. 그리고 방문하지 마. 간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수만 달러를 건네줬는데 입원이 필요해서 아기에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리아의 건강도 걱정이 되어서 데이비드에게 연락할까 의논했지만 마리아가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2주 후에 자제했습니다. 마리아가 병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피부가 입원 전보다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황갈색이 되었나요? 마리아가 무심코 물으니 그녀는 속상해하며 끔찍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임신 중에는 피부가 어두워지고 기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제가 자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잔인하게 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개를 싫어하고 코코를 발로 차서 나와 KOCO는 마리아에게서 최대한 멀리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내 방에서 일합니다. 코코의 화장실과 음식을 내 방으로 옮겼고 아침에 존과 마리아가 일어나기 전에는 마리아와의 접촉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다. 저녁에 마리아가 외출할 때 식사를 준비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 청소와 빨래를 한다.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낮에 우연히 거실에 갔다가 머리어가 즐겁게 손톱을 다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데이비드를 임신했을 때 매니큐어 냄새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입덧 괜찮아요? 머리어. 또 내 말이 그녀를 화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화장실에서 제이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안녕하세요. 존 도러시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입덧이 없다고 나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어요. 제이앤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며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꾸짖었다.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임신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겠니? 또 마리아가 부엌 환풍구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나는 반사적으로 담배를 낚아채 마리아가 쳐다보았다. 혀를 차더니 극적으로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야, 그만해. 도로시 거실 창문이 열려있으니 용서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니다며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나를 비웃으며 데이비드가 옵니다. 2주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오는데 마리아의 태도는 그가 방문하는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악마적인 면모를 숨기고 데이비드가 집에 있는 동안에만 집사가 됩니다. 그가 다시 일하러 떠나자마자 그녀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데이비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와 비슷하게 결혼하고 싶게 만든 그녀에게서 나는 이제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된 존에게서 집을 짓겠다는 목표로 일에 열중하고 있던 모습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때 존은 성실하고 빛났어요. 그 꿈을 이룬 지 30년이 흘렀고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이 집 담보대출도 제가 갚고 게다가 존은 공동계좌에 불입하지 않아서 생활비를 모두 제가 충당하고 있어요. 내 돈이 잔이 이것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는 알고 있으며 여전히 내 침대에서 코코를 쓰다듬으면서 높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존이 즉시 거실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코코를 방구석 세장에 넣고 마지못해 거실로 갔다고 했다. 나는 그가 마침내 나와 이혼을 하게 될지 멍하니 궁금했다. 나는 생각에 잠겨 거실로 갔다. 나는 거기 소파에 존과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컵과 접시를 사용하여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찻주전자를 사용했지만 차 여과기가 없이 잘못해서 냄비에 찻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컵에도 찻잎이 가득 차서 컵과 접시의 우아함을 망쳤지만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이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내 초점이 없는 표정 때문에 제이앤은 나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알다시피 나는 당신이 항상 딸을 괴롭히는 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일도 안 하고 소란만 피우는 며느리가 최악이야. 마리아는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모델인 걸 아셨나요?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당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만하면 충분해. 지겹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집이야.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여기에 살 테니 나가서 모기지 $700를 갚자고. 며느리를 괴롭힌 기억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마리아가 내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모델이 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존의 연설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저를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모기지 $700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자는 주택담보대출금이 700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갚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실제로 $2700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걔를 데리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험한 집에 코코를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존과 머리어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잔이 데려가려고 하면 그들만의 대화에 열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대해 공동통장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통장을 들고 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AG 지불금이 인출되는 곳입니다. 행운을 빌며 존은 내가 건네준 통장을 강제로 강탈했습니다. 그와 마리아는 함께 웃으며 아마도 잔액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계좌에는 내가 가족 저축으로 부지런히 모아놓은 상당한 금액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의 세부사항은 완전히 간과된 것 같습니다. 괜찮아. 다음 일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서 코코의 물건도 챙기다가 생각보다 짐이 많아졌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중요한 걸 이 집에 두고 나갈 생각은 없었어. 작은 아들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임스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 후 30년 동안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것이 솔직히 슬프고 답답했지만 그 순간 나는 그 공간에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제임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히 쉬세요. 그의 친절한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임스의 환대를 받아들여 다음 날 저녁에 쉬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엄마, 제임스 집에 계십니까? 그 사람한테서 미안해요. 내가 마리아를 집에 데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데이비드가 그의 친절한 성격을 생각하면 아마도 마리아에게 맞설 수 없었을 것 같아 깊이 사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어는 데이비드가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면 용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잘 행동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괜찮지만 머리어가 어땠는지 본 적이 있나요? 데이비드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았고
엄마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그가 결심한 것처럼 이제 이리로 와요. 데이비드 제임스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것들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존과 이혼할 시간이에요. 데이빗이 안타깝지만 결혼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악마 같은 며느리를 집에 데려온 남자 마리아가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나는 마리아의 행동과 의도를 따라왔고 마리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몇 달이 지나도 그녀의 배는 그녀가 온 날부터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의 피부는 눈에 띄게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여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고 변했다는 걸 이해해요. 그 시절 이후로 주름도 늘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만 함께 늙어가는 건 인생 여정의 많은 부분이었다고 믿어요. 우리 집이 수년에 걸쳐 늙어가는 방식처럼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는 것은 결국 당신이 끝까지 사물을 볼 수 없다는 단점입니다. 존과 당신만큼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끝없는 건강이 특히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 악마에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 곁에서 너희 둘 다 같이 지옥에 내려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요즘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나 이번 달에도 일을 잘하고 있어 잠시 쉬어가는데도 유망해 보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존 이름이었어 하면 이쯤에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 대답을 해야 했어. 네, 무슨 일인지 다 묻기도 전에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집모기지 지불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모기지 지불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존은 모기지가 $700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실제 금액인 $2,700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남긴 저축을 이미 모두 써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생활비와 모기지 지불금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입금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불 압박을 받다 내가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은 존이 즉시 반박하지 않았지만 잠시 생각한 후에 그가 다시 비난했습니다. 나는 계산하고 충분한 돈을 남겼으므로 3개월 동안 100을 남겨두었습니다. 지불이 연기되어야 하는데 그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계좌 명세서를 한 번이라도 훑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수없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올게요. 데이비드와 제임즈가 합류할 것입니다. 머리여도 내가 알기 전에 제이앤이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말하자 데이비드와 제임즈는 내 근처에 있었고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존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연락처를 통해 일자리를 알려줬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농담을 하지 않아요. 그녀는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뿐 아니라 나와 제임즈도 반동을 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우리 모두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기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서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남은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러웠습니다. 선반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고 데이빗이 마리아를 소파에 앉혔을 때 조그마한 초파리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소심했던 그의 태도는 확고한 남편다운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논의한 마리아는 당신이 지인을 통해 나에게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이전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사표를 내고 동의도 없이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게 당신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늘 의심이 들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이 마리아는 결혼 후 더 나은 급여를 원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직에 동의했지만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급여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한동안 그곳에서 일한 후 급여가 삭감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의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설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심만 커졌습니다.
제임스에게 조사를 하게 한 결과 차감된 금액이 마리아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는 사람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는데 생활비, 의료비 등도 달라고 하더군요.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당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데이빗은 다소 슬픈 표정으로 조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얼굴 당장 데이빗을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신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남자이고 나랑 결혼해야 해. 돈을 기부해야 해. 그래, 내가 당신을 그 회사로 전근시켜서 그러지 않게 했어. 쓸쓸한 얼굴로 집에 있어라. 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해주는 남자와 결혼한 줄 알았는데 넌 최악이야. 마리아는 데이비드 제임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오만하게 반박했고 거절하는 그녀의 태도에 나는 린 포워드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존에 대한 걱정의 표시. 나는 데이비드를 대신하여 그녀의 마음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내 주먹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약간 떨리고 있었고 나중에 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도로시가 아까 말했듯이 들어보세요. 나는 3개월 동안 상환할 돈이 충분했습니다. 존 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전 전화 통화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H 3개월 그러면 최소한 $8,100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내 말 때문에 존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출금 상환액은 한 달에 $700 줘. 머리어는 옳다고 말했습니다. 모기지 비용은 한 달에 $700 정도였습니다. 정보는 머리어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존 옆에 서 있던 머리어는 동의하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가 월 지불금이 $700 800인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집세를 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어 이것은 단독주택이었고 존은 인테리어와 배치에 매우 까다로웠으며 위치가 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자는 35년 동안 이 집을 짓기 위해 가능한 최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당권 실제로 은행 명세서를 봤어? 내 말에 이 집 비용이 한 달에 $700밖에 안 들 리가 없어. 존은 급히 통장을 꺼내서 머리어는 상환액이 한 달에 $2,700인지 살펴봤어. 자는 충격에 빠져 창백해져서 통장을 떨어뜨렸어. 집을 살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을 30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지 여러 번 확인했지요. 그렇죠. $2,100로는 한 달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2,100만 남겼지만 나는 그 사람의 행방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저축은 나중에. 잠시만요. 이 집을 한 달에 $700에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잔이 그래서 머리어는 존을 잔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냉담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었어. 존은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 어떻게 할 건데?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집값을 지불하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데이비드와 제임즈는 내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존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같은 주부에게 월 $2,700 대출금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30년을 함께 지냈는데도 집에서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자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꽤 인기가 있잖아요. 몰랐어요. 아빠, 제가 사진 촬영을 돕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계정을 관리하는 사이트 내저는 꽤 오랫동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성공적이었고 최근에는 애완동물인 코코의 도움을 받아 애완동물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중 사업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제이에는 우리 대화를 듣고 내 수입에 대해 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머리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당신은 내 편이군요. 당신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남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존이 머리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터무니없는 아버지는 존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머리어를 똑바로 바라보며 머리어에게 당신이 나에게 일자리를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내가 없는 2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어머니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당신이 하지 못한 식사를 준비했는지 잘 돌보았나요? 그 외에도 제이에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사진을 펼쳤고 마리아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화한 시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와 바짝 다가서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포착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를 모함하려는 건가요? 마리아가 테이블에서 사진을 집어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네거티브는 위조될 수 없습니다. 제임즈는 전문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며 일상 업무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신 필름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우연히 그녀를 시내에서 보고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녀를 보았습니다. 다른 날 또 다른 날 동생이 걱정돼서 제임스가 설명하는 사진만 찍었고 마리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노려봤다. 데이비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데이비드의 말에 우리는 이혼하자. 마리아가 비명을 질렀다. 데이빗, 나한테 명령할 수 없는 것. 난 너처럼 교활한 남자는 이제 그만둬.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나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거야. 마리아는 아름답고 스타일도 좋지만 슬프게도 성격이 부족하고 그녀가 잘못한 것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녀는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더 중요하게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리아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늦었지만 정말 임신한 것은 아니신가요? 분노로 붉어진 마리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마리아, 여기 온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체형이요? 하나도 안 변했고 술, 담배 적당히 해도 밤마다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아닌가? 마리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거짓말처럼 반박한다. 그건 화낼 일이 아니야? 손자를 갖게 된 기쁨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데이비드의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그녀에게 손을 들 뻔도 했어. 그녀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어. 데이비드를 보는 감정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입원했다고 말한 거짓말을 의심하고 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임즈가 덧붙였고 머리어는 정말 입원했습니다. 임신했지만 또 다른 질병은 아무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하와이 여행을 갔다는 것이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아마도 그 여행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어와 대면하는 동안 그녀의 부주의함은 거의 웃길 뻔했습니다. 제이에는 차를 마시고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결과를 직면하게 만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러면 제이에는 이 집에 남을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죠. 나는 한 달에 $2,700를 낼 수 없어요. 만약 당신들이 믿을 수 없다면 집을 팔면 어떨까요?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으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때는 내 돈이에요. 그 돈으로 새 집을 찾을 테니 어때요? 좋은 생각이군요. 그의 천박한 생각으로 인해 그를 존경할 뻔했습니다. 나는 존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아직 6년 동안 모기지 대출금이 약 $20만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의 가치는 $30만. 우리가 그것을 팔면 우리는 $10만 받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재산 분할이 무슨 뜻인가요?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잠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예라고 대답했어요. 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음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존에게 설명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친구들에게 마리아의 모델을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친구들 맞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 많은 남자들과 저녁 먹으러 가서 용돈 받는 거 아닌가요? 당신과 마리아는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거의 매일마다 나이 많은 남자들과 모델들과의 합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밤에 내 말에 존과 머리어 둘 다 창백해졌어. 그들은 내가 머리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휴대전화에는 잔과 그의 나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모델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사교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어가 저를 불법 녹음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저는 이것이 거실에 있는 애완동물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애완동물 코코를 위한 방은 보통 집을 나갈 때 꺼두는데 누군가가 술에 취해서 켰나봐요. 갑자기 이 영상이 나한테 보내져서 놀랐어요. 원래 카메라는 코코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무심코 증거를 제공했어요. 아빠가 당신이 시내의 어린 소녀들과 함께 호텔로 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했기 때문에 제이앤과 마리아가 제시된 모든 증거와 함께 내 아버지의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이앤과 마리아는 결국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둘 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먼 곳을 바라보며 가족 모임을 위한 널찍한 거실이 이제는 장례식장처럼 느껴졌다. 30년 전 꿈이 많았던 이 집이 무엇을 지었겠는가? 이 망가진 가족을 지금 생각해보면 좋겠다. 조용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시냇물이 가라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잔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싶었습니다. 잔이 집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만큼 깊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재정적 기여를 중단했을 때 집과 가족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이혼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알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 이 벽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은 모기지를 갚은 후 고칠게요. 완전히 내 이름으로 집을 양도하고 내 집은 더 이상 자네 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쏟았던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자는 돈을 벌기 위해 끝까지 팔고 싶었지만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재산으로 저축한 돈을 너무 오랫동안 아낌없이 쓴 후 검소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젊은 모험에서 겉보기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 없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바인을 통해 그가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은 약간 리모델링되어 이제는 내 사무실이자 집으로도 사용됩니다. 데이비드와 제임즈는 나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움이 그 이상입니다. 엄마, 데이비드의 기존 자격을 활용하여 확인해 주시겠어요? 마리아와의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되었고 그녀의 부모는 위자료를 전액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에 대한 거짓말은 내가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그녀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의 부모가 내가 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에게 손자를 주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데이비드 제임스 날씨가 좋아서 좀 쉬자. 우리는 정원 잔디밭에 앉아 쉬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곤 했다. 내 즉흥적인 말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두 아들이 함께 웃으며 작은 묘목을 심었다. 집의 정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코코는 그 주위를 뛰어다니는 묘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묘목이 크게 자라면 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떨까? 코코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생각을 멈췄어요. 이제 더 행복해서 베란다 창문에서 아들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코코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귀여운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지금은 잠시 행복해요. 당황스러워 서 있던 남편이 꽃병을 반항적으로 던지고 깨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꽃병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어서 와, 내 깨끗이 치워둘게. 빡세게 꾸짖고 졸았던 내 잘못이야. 남편은 만족한 표정으로 출장을 떠났으니 나한테는 아무데도 없는 줄 알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의 행동이 점점 더 횡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곧 내 이름으로 돌아갈 집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시카 파커이고
저는 36세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 마이클과 결혼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오피스 로맨스와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연애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죠. 결혼하고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네요. 감사하게도 상사 카렌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지만 당신이 불임일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내 문제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여성 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몇 년간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마침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치료에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저축한 돈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거의 비었지만 임신하게 되어 정말 기뻤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쌍둥이를 낳은 축복받은 쌍둥이 아직 만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키울 생각에 겁이 났지만 마이클은 황홀했어요. 쌍둥이는 확실히 사랑스럽네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하하,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때때로 나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두 아기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붙인 알렉스와 에밀리가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이 더디다 엄마 두 분 다 도와주러 오셨는데 한 달 만에 떠나시게 되자 스트레스에 울면서 비아를 깨뜨렸습니다. 둘 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가지 마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알렉스의 기저귀 갈아주기를 거부할 거예요. 나는 지금 에밀리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 안 돼. 불가능해. 그 사람은 다 됐어. 제시카 당신이 처리해. 내 남편은 똥이면 기저귀 갈아주는 걸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나는 모유 수유 중이지 맞아. 이제 다 마친 후에 갈아주세요. 현대식 기저귀는 너무 좋아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네요. 토하고 싶어요. 휴식이 필요해요. 뭐야 마이클 이게 어떻게 돼서 마이클 육아는 그가 한 일이야. 그가 기분이 좋았을 때 결국 그가 하고 싶은 일만 쌍둥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행동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맙게도 두 아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직장에 복귀한 어린이집 직장 복귀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포함해 모두가 친절했어요. 다시 신입이 된 기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일과 육아의 양립이 힘들 텐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생활이 편해졌어요. 어린이집 쌍둥이 걱정 없이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동료들과 수다도 떨며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면 조퇴를 하거나 급하게 쉬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마이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별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그런 표정을 지을 거라면 직장에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을 텐데 직장에 돌아온 지 약 3개월 후 시어머니 앞에서 마이클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적어도 셋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해요. 너무 어려서 쉽게 아프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요.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안타깝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일이 나쁘다 야근 자유롭게 하는 너와 달리 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 다 아는 척하지마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셔서 참았다. 장모 그 자리에 있던 시댁은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그녀는 대부분 마이켈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과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계속 일하고 싶어서 사표를 내고 다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생활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출산 휴가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만둔 수입이 제로 마이클의 수입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달 할부금은 자동차세 때문에 힘들죠 뭐 그래서 상황을 알면서도 마이클은 짜증나는 어조로 대답했지만 나는 그에게 잠정적으로 당신 부모님에게 조금 부탁드려도 되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훔칠 계획이라니 훔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가게 관리가 당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에도 항상 대화를 끝냈어요. 기분은 좋은 것 같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해도 봉건적이었다. 결혼 전 저축한 돈을 불임 치료에 썼기 때문에 없어졌다. 우리 집은 한부모 가정이었고 돈이 없었다. 많은 생각 끝에 빌려주려고 차를 팔아서 팔기로 했어. 돈을 좀 벌 수 있었어. 마이클이 다소 기뻐 보인다고 말했을 때 약간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당신은 항상 집에 있어요.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 방법이 더 낫습니다. 버스 서비스가 드문 이 지역에서는 이제 차가 필수였습니다. 이제 쌍둥이와 함께 외출할 때는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쇼핑할 때는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이때쯤 나는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만 계속 육아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쌓이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이혼에 대해 의논을 하려고 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할 수 없었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병에 걸려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다. 일도 하면서 이혼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더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개신이 이혼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저축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나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행동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 접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방이 지저분하면 혀를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에게 맞설 수 없는 절대적인 폭군으로 나는 단지 그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아이들이 2살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들은 사랑스러웠지만 점점 자각이 커지면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고 오늘은 2명이 있었습니다. 눈을 떼자마자 카페툰 유성펜으로 그린 셀 수 없이 많은 선으로 가차없이 뒤덮여버렸어. 아, 또 엉망이네. 유성펜은 어디서 구했어? 서랍 안에 있을 거라고. 마이클 또 혼났어. 아이들 지금은 울고 있는 아이들이 2인데 낮잠 시간 전이어서 그들도 졸렸나 보다. 울자마자 2 팔에 안고 있던 아이들을 내려놓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한숨을 쉬어야 했다. 마이클이 집에 오기 전에 정리 좀 해라. 최근에 잠이 또 밤에 잠이 깨기 시작했어. 우선 위층으로 올라가야 할 때 의식이 희미해졌어. 야, 뭐 하는 거야? 다음번에 일어났을 때 잠시 흠뻑 젖어 있었어. 이해가 안 됐어.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이클은 분노한 신인 것처럼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밖에서 허리를 부러뜨리고 일하고 있고 당신은 여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이클이 무심코 내 근처에 무언가를 던졌다는 것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내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꽃병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옆방으로 가는 미다짐은 고마워요. 맙서사 듣고 있니? 응. 내려다보면서 대답했어. 아, 너무 부럽다.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어. 평화로워. 그 사람이 이러면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진지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하다고만 했고 내일부터 출장 갈 준비는 다 해놨지. 그렇지.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속옷 셔츠와 기타 하룻밤 필수품이 담긴 가방을 건네줬어. 그 사람은 안을 쳐다보더니 여행 전에 꼭 필요한 것만 훌륭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런 번거로움아. 너무 짜증나서 고개를 들며 올려다봐서 미안해요. 그 사람이 만족스럽게 웃는 걸 봤어요. 내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꼭 치워주세요. 얜 깔끔하게 정리할게. 아, 맞다고 했어.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져 갈 곳이 없다는 걸 기억해. 내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 사람은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고 문이 닫히고 차가오는 소리를 듣고 흥얼거리며 집을 나갔다. 차를 몰고 가 옆방의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에밀리 거기 쌍둥이들이 놀고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나를 보며 어머니는 아이들을 살며시 놓아주고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제시카 넌 정말 잘했어. 이 말을 하면서 정말 강해졌어.
그녀는 나를 더욱 꼭 안아줬어. 사실 마이클이 돌아오기 몇 시간 전에 우리 엄마는 그날 아침부터 우리 집에 계셨어. 아침에 나한테 연락했었어. 할머니가 다녀오셨어. 시설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살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제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사려 기품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애썼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걱정해서 찾아오셔서 전화로 울었다. 마이클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미리 엄마에게 몇 가지 말했지만 엄마는 아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확실히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위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내려오자 우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이들이 먼저 일어났다며 옆방에서 놀아주었다. 나를 깨우지 않고 바로 개입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두려워 대신 TV 볼륨을 높이고 작은 보호 조치로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도 겁이 났나 봐요. 고마워요. 엄마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긴장 풀고 얘기하자 목욕하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통화하는 엄마를 발견했어. 정말 고마워. 통화를 끝내며 유쾌하게 말했어. 너랑 통화하던 엄마가 웃으며 나에게 자세한 설명까지 해줬어. 다 듣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신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있을 테니 함께 힘내세요. 그 순간 그녀는 말하며 다시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얼마나 멀리까지 기꺼이 가실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조언을 구하던 중 어머니가 옆에 있어 안심이 되었지만 이혼에 관한 가장 큰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이켈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부서가 다르면 만날 수 없더라도 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동종 업계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상사인 캐런이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네요. 캐런은 제가 존경하는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과 문제가 있을 때 그녀에게 털어놓기도 했고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괜찮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마이클이 거기서 계속 일할 거라 얼마나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캐런에게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캐런에게 이혼을 고려 중이며 부양할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꺼이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있는지 아시나요? 물어볼 게 많은 건 알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캐런은 분명 놀랐을 텐데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시커 불쾌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싫지만 진정하고 들어줄 수 있니 캐런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어쩐지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제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한 소식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캐런과 상담했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이점이었고 캐런이 내 복귀에 대해 상급자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했고 더 많은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고용이 빨리 결정되었습니다. 내 편 제시카 최선을 다하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게 그녀가 말했어. 정말 고맙다고 했어. 글쎄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모두가 내 편인 것 같아. 제시카 카렌은 나에 대한 걱정을 하나 덜고 웃었다. 이제 남은 건 안식뿐이다. 며칠 후 마이클과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 있는 동안 마이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봐, 이게 다 뭐죠? 그는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캐런이 한 일임에 틀림없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고 했지만 마이켈의 출장 중에 이 소식이 어떻게 전달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왜 눌렀는데도 대답을 머뭇거리시더군요. 어쨌든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 소문을 당장 잠재워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회사로 가는데 지금은 돌려보내줄 방법이 없잖아. 출장은 어쩌고 가는 중이야. 사무실에서 만나자. 애들은 어떻게든 데려오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들렸을지도 몰라. 집에서는 크게 행동하지만 회사에서의 그의 이미지는 그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러서 사무실로 향할 것입니다. 마이켈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를 보았지만 빨리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외관은 우리 아이들 엄마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 부서의 층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직장이 있던 건물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일제히 외쳤다. 주위를 둘러보며 전 동료 선배 후배들이 웃으며 다가와 손뼉을 치는 것을 보았다. 마이클과 나는 금세 포위당했다. 카렌은 군중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다시 환영 인사를 했다. 내 옆에 서 있는 마이클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다들 왜 여기에 모였는지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캐런은 제시카를 봤는데 다음 달에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곧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마이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과 캐런과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너희 아이들은 어디 있지? 우리 엄마가 애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들은 어린이집에 있지 않지만 기회라고 생각한 것을 포착하고 있어. 내가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켈의 눈은 빛났어. 맞아.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오늘 반납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마이클. 카렌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마이클을 쳐다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방금 말하고 있는 사실은 마이켈 당신은 꽤 엉뚱한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 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마이켈. 캐런은 당황하여 그 어린이집은 회사 내에 위치한 보육시설이라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고 현재는 이용을 원하는 직원들의 모든 자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이 충분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카렌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고 마이클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3세까지만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빛나더군요. 정말 운이 좋지 않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거의 3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시카. 그는 나에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왜 문제냐고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괜찮을 텐데 내가 어린이집 거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쌍둥이라면 더 힘들 텐데 중얼거려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괜찮을 거예요. 편부모는 대개 우선권을 갖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종이를 꺼내는 순간을 포착하는 편부모님은 마이클에게 건네줬는데 이게 뭐죠? 그들은 이혼 서류예요. 마이클이 들고 있는 저와 이혼해주세요. 이혼 서류. 그는 왜 당신이 나에게 한 일과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떨었습니다.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움찔했다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사소한 오해입니다. 그런 일로 이혼에 대한 더 중요한 이유를 언급해야 할까요? 그러면 당신의 사건처럼 아마도. 그는 눈에 띄게 움찔했고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녀는 단지 멍청한 척하는 것뿐이고 모두가 고객의 딸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당신은 회사가 아니었나요? 출장 중에 누군가가 당신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지만 그의 눈은 그의 초조함을 배반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것은 캐런이 나에게 공유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제시카. 잠깐만요. 날 말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나중에 철저한 질책을 받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날 저녁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마이클이에요. 안녕 제시카 뭐야? 뭐야? 그 사람은 눈물 흘리기 직전의 소리였어. 어쩌면 벌써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 집에 오니 집이 완전히 텅 비었어. 무슨 일이야? 넌 어디 있어? 알렉스와 에밀리는 어디에 있니? 그는 당황해서 A라고 대답하고 그가 사업을 위해 떠난 후에 설명했다. 여행